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이탈리아 범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이탈리아 피렌체 등지를 돌아다니며 8쌍의 남녀를 살해한 후 수사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도망쳐버린 피렌체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피렌체의 괴물이라 불리는 연쇄 살인마에 대한 수사가 30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의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했던 총알에 대한 DNA 감식을 실시한 결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DNA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두 건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혈액학자인 로렌초 이오비노는 DNA가 재수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30년 만에 피렌체의 괴물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확보한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낼 수 있으며 설사 직접적인 일치가 없다고 해도 공공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용의자의 친척을 찾아낸 뒤 가계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피렌체의 괴물은 1968년부터 1985년에 걸쳐 8쌍의 남녀를 죽인 신원불명의 연쇄 살인마에게 신문사에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커플 매니악이라고도 하는데 범인이 야외 데이트를 하는 커플만 노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피렌체의 괴물의 첫 번째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은 1968년 8월 22일 공동묘지 근처의 으슥한 산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29세 남성 안토니오 로 비앙코는 내연관계였던 32세 여성 바르바라 로치와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차 안에는 바르바라 로치의 6세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자 두 사람은 앞자리에서 애정행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괴한이 나타나 여자에게 4발, 남자에게 4발을 발사했죠. 총격이 벌어지고 약 1시간 뒤 차가 주차된 곳에서 2km 거리에 있는 한 농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인 부부가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웬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졸려요. 엄마와 삼촌은 차에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빠는 아파서 침대에서 나올 수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부부는 앞뒤 없이 이상한 말을 내뱉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집안에 들였습니다. 아이는 몹시 겁에 질린 상태로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죠. 누군가 엄마와 삼촌에게 총을 쏴서 두 사람 모두 죽어버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민가 방향을 알려주며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알려준 사람도 바로 범인이었죠. 새벽 3시경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와 함께 차량에 있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공동묘지에서 200m 떨어진 산길에서 지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죠. 차 안에는 반나체 상태로 총에 맞아 살해된 안토니오 로 비앙코와 바르바라 로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는데 주목하고 바르바라 로치의 남편 스테파노 멜레가 아내 불륜 사실을 알고 격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했죠. 남편은 최초에는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긴 신문 끝에 8월 23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6세 아들 역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노 멜레는 직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총을 다룰 줄 몰라 버벅거렸으며 총을 차 안에서 쏜 것인지 밖에서 쏜 것인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범인이라고 하기엔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점,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해 여성의 남편이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결국 스테파노 멜레는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으나 6년 후 범행 수법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교외 한 포도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한 쌍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19세의 남성 파스칼레 젠틸코레와 18세의 여성 스테파니아 페티니였죠. 남성은 5발의 총을 맞아 즉사한 것으로 보였지만 여성은 3발의 총을 맞은 후에도 한동안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살아있는 여성 피해자를 차에서 꺼내 날카로운 흉기로 무려 96곳을 찔러 살해했죠. 발견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꽂혀있기도 했고요. 범인은 이미 사망한 남성 피해자의 횡격막 아래 부분을 5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간을 꺼내려고 한 것 같다고 짐작했죠. 동시에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악마 숭배자의 소행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일기장까지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끝내 악마 숭배자로 의심되는 인물도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낯선 사람의 정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포도밭에서 연인들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7년이 흐른 1981년 6월 6일 야간
야간 드라이브에 나섰던 30세 조반니 포지와 21세 카르멜라 데 누치오가 타고 나간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죠. 남성 피해자는 3발의 총을 맞고 즉사한 듯 보였고 여성 피해자는 5발을 맞았으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끌려나와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성 피해자의 음부는 온전치 못했고요. 또 여성 피해자의 지갑을 급하게 뒤진 것처럼 영수증 따위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이 끔찍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경찰은 여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전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된 용의자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현장 주변에 배회하던 30세 남성 엔초 스팔레티였습니다. 조사 결과 엔초 스팔레티는 관음증 환자였으며 성범죄 관련 여러 전과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이상욕구를 가진 엔초 스팔레티가 여성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스팔레티가 유치장에 갇힌 지 4개월 만에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1981년 10월 22일 인적이 끊긴 버려진 농가 근처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젊은 연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26세 남성 스테파노 발디와 그의 약혼 여인 24세 수잔나 캄비였습니다. 이번에도 남성은 빠른 시간 내에 사살됐으며 여성은 처참한 상태였죠. 여성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진 것처럼 현장 곳곳에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신 딸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살해당하기 며칠 전 누군가 차를 바짝 뒤쫓아오며 위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죠. 관음증 환자 스팔레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금하고 있던 수사팀은 4개월 만에 범행 수법이 똑같은 사건이 터지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얼마 후 유일한 용의자인 스팔레티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오랜 시간 표류하게 되었죠. 8개월 뒤인 1982년 6월 19일 몬테스페르톨리 지역에서 또다시 결혼을 앞둔 연인이 차 안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됩니다. 22세 남성 파울리 마이나르디와 20세 안토넬라 밀리오린이었죠. 발견 당시 안토넬라는 이미 사망했고 파울로는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파울로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뒤 사망하고 말죠. 지인들은 피해자 커플이 최근 몇 주 동안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주말 동안 스토커를 피해 외딴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전 대상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직접 차를 몰고 숲에 유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경찰은 발빠르게 초동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경찰이 드디어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눈치챘거든요. 경찰은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3건의 범죄가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합동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이 22구경 베레타 권총으로 모두 같은 기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언론은 신원미상의 연쇄살인마에게 피렌체의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 남편 벨레가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도 전문가들은 누명을 쓴 것으로 여기고 있죠. 이 사건도 범행 수법부터 권총까지 전부 같거든요. 종합해보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5개의 범죄가 피렌체의 괴물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피렌체의 괴물은 경찰이 쫓아올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6차 사건을 일으키죠. 1983년 9월 9일 독일 출신 남성 2명이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사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24세의 호르스트 비렐름 마이어와 옌스 우베 리슈였죠.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녀 한 쌍이 아니라 동갑내기 남성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범인이 체구가 작고 머리도 길었던 피해자 옌스 우베 리슈를 여자로 착각하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찢겨진 포르노 잡지가 발견되었으나 범인이 일부러 놓아두고 간 것인지는 밝혀낼 수 없었죠. 7차 사건은 1984년 7월 29일에 벌어졌습니다. 데이트 중이던 21세 대학생 클라우디오 스테파니치와 18세 피아지다 론티니가 자동차에서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죠. 남성 피해자는 4발의 총을 맞았으며 여성 피해자는 달아나려다가 공격을 받은 듯 등을 수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여성 피해자의 몸은 온전치 못했죠. 심지어 신체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도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여성 피해자와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던 지인은 살해당하기 직전에 누군가 자꾸 뒤를 쫓아온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명 정도는 수상한 인물이 눈에 띌 만도 한데 피렌체의 괴물은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르기라도 한 듯 수사망을 교묘하게 통과해 나가죠.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85년 9월 8일
숲속에서 버섯을 찾던 사람들이 피로 물든 8차 사건 현장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숲에서 캠핑 중이던 프랑스인 커플이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25세 남성 장미셸의 시신은 텐트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범인으로부터 도망가려다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6세 여성 나딘 모리오의 시신은 텐트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몸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죠. 더 끔찍한 것은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인 1985년 9월 10일 피렌체 검찰청에 시비아델리 모니카 검사 앞으로 발신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의문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라진 여성 피해자의 신체가 들어있었죠. 피렌체의 괴물의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1일 피렌체 검찰청에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파울로 카네사 검사와 프란체스코 플레리 검사였는데요. 편지에는 1985년 9월 29일자 신문 기사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피렌체의 괴물은 실수를 했다였죠. 사건 당일 모든 길이 통제되었으며 톨게이트 직원이 범인의 차를 목격했을 테니 권고도 머지 않았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사본 가장자리에는 타자기로 쓴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하나씩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내용이었죠. 검사는 뭐가 하나씩이라는 건지 의아해했지만 의문은 곧 풀리게 되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외과용 수술 장갑에 든 22구경 탄환이 한 발씩 들어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총이었으며 단피에는 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경찰이 절대 자신을 잡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조롱하는 것인지 제발 자기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인지 속을 알 수 없는 범인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약이 바짝 오른 이탈리아 당국은 피렌체의 괴물 전담 수사팀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의 괴물은 1985년 마지막 희생자를 남기고 미궁 속으로 모습을 감췄죠. 이렇다 할 단서 없이 6년의 시간이 흐른 1991년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드디어 강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피렌체의 괴물을 쫓고 있다면 피에트로 파치안이라는 남성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66세였던 피에트로 파치아니는 이탈리아어로 화염을 뜻하는 일반파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20대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애정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뒤 분노에 휩싸여 상대 남성을 무려 19번이나 찔러 살해한 전적이 있죠. 파치아니는 살인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고 1964년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두 딸을 둔 이후에도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을 상대로 끔찍한 공격을 일삼았죠. 경찰은 파치아니가 20대 시절에 저지른 살인이 피렌체의 괴물 사건과 패턴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결과 파치아니의 집에서 피렌체의 괴물이 사용한 총알과 동일한 모델의 탄환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1983년 6차 사건 피해자들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미술용품 등 살인 기념품으로 보이는 수집품도 다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괴물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과 음란한 내용이 적힌 노트도 나왔죠. 발견된 증거 등을 통해 파치아니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피렌체의 검찰은 1993년 파치아니를 8건의 이중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파치아니는 1994년 11월 1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1차 사건을 제외한 7건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15개월 후인 1996년 2월 13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을 받고 메르카텔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파치아니는 1998년 2월 22일 2차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 살해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고 추정되었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죠. 파치아니가 사망함으로써 법적 절차도 종료되어 피렌체의 괴물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됩니다. 총 1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끝내 죗값을 묻지 못하고 강제 종료된 피렌체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